정리하는 뇌. 데니얼 제이 레비틴. 출판사 와이즈베리. 서문. 정보 그리고 성실한 정리. 인간은 진화를 통해 거듭나게 된 뇌를 더욱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신경 강화를 추구해왔다. 우리는 뇌를 더 효율적이고 더 믿고 의지할 만한 동맹으로 훈련시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 한다. 법대, 경영대, 의대, 음악학교, 체육선수 양성학원 등 모든 교육기관은 뇌의 잠재력을 활용해 더 높은 수준의 업적을 달성하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인간은 순전히 창의력만으로 뇌를 잡동사니 정보들로부터 해방시켜 자신이 일일이 기억하기 힘든 상세한 부분을 대신 기억해주는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혁신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기능 중 일부를 외부로 넘기기 위해 설계되었다. 신경 강화에 있어 가장 큰 발전 중 하나는 5천여 년 전에 일어났다. 뇌의 기억과 색인 용량을 증가시켜 판도를 일시에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른바 문자의 발명이다. 문자의 발명은 오랫동안 위대한 돌팔구로 칭송받아 왔지만 인간이 처음 문자로 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간단한 요리법, 영수증, 재고 물품 목록 정도로 추측될 뿐이다. 우리 선조들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하면서 큰 도시와 상업 중심지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000년경이다. 도시에서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상인 개인의 기억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에 따라 상업 거래 기록의 일환으로 일찌감치 문자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시, 역사, 전쟁의 전략, 전술, 복잡한 건축 사업의 설명 등의 문자가 도입된 것은 그보다 훨씬 나중의 일이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선조들은 중요한 정보를 부호화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억력, 그림, 음악 등에 의존했다. 물론 기억력은 정확하지 않았다. 저장 용량의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검색 능력의 한계 때문이었다. 일부 신경과학자는 거의 모든 의식적 경험은 뇌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는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 다시 끄집어내기가 어려울 뿐이다.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더라도 그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다. 있음직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기억일지라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면 통계적 정보마저 압도해버린다. 수많은 관찰에 기반을 둔 통계적 정보야말로 의학치료, 투자, 타인의 신뢰도 판단 등과 관련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도와줄 훨씬 정확한 정보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호하는 경향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수렵 채집인으로 살며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유전자는 현대 문명의 요구사항을 아직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인간의 지식은 그것을 따라잡았다. 현재 우리는 진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훨씬 잘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문명의 시작부터 정보 및 정리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는 또한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활을 정리함으로써 따분하고 일상적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영감이 넘치고 위안을 주고 보람찬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창의력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지난 20년간 기억력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증거를 산더미처럼 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사실과 다른 수많은 기억을 지나치게 과신한다. 우리는 잘못된 내용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부정확한 기억을 사실이라고 고집을 부린다. 대략 5천년 전 문자를 고안해낸 인류는 뇌의 기억 시스템 중 일부인 해마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들은 자기의 기억 중 일부를 점토판, 동굴벽, 그리고 나중에는 파피루스와 양피지 등에 보존함으로써 자연적인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인류는 달력, 문서 보관함, 컴퓨터, 스마트폰 등 문자로 적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동작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는 용량이 더 큰 메모리 카드를 구입한다. 메모리라는 말은 기억을 의미하는 비유인 동시에 물리적 실체이기도 하다. 신경세포인 뉴런이 해야 할 일 중 상당 부분을 외부 장치로 떠넘기는 것이다. 이 외부 장치는 우리 뇌의 확장, 즉 신경 개선 장치나 다름없다. 외부의 기억 메커니즘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뇌 자체의 정리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리 시스템을 새로 발명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분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향상시켜 정보 과부하 대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일단 문자를 통해 기억이 외부화되자 뇌와 주의 시스템이 자유로워져 인간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자가 발명된 뒤 곧이어 저장, 색인, 접근 문제가 뒤따랐다. 문자로 쓴 것들을 어디에 저장해야 그것과 거기에 담긴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문자로 적은 메시지가 석기시대에 사용된 일종의 해야 할 일 목록이라면 그것을 적은 사람은 잊지 않고 그 목록을 확인해야 하며 또 자기가 그것을 어디에 적어두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석기시대에 기록된 어느 글 속에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쩌면 이 글은 자기가 좋아하는 삼촌이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보고 적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식물이 어떻게 생겼고 그와 비슷하게 생긴 몸에 좋은 식물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글로 적은 것이다. 여기서 색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보고 내용의 저장 방법이 필요에 따라 몇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식물과 관련된 글과 함께 저장될 수도 있고 가족의 역사에 대한 글이나 요리에 대한 글 혹은 적을 독살하는 방법에 대한 글과 함께 저장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뇌와 그 설계가 지닌 매력적인 속성 두 가지를 만난다. 바로 풍부함과 연상 접근이다. 풍부함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한 수많은 것이 모두 뇌의 어느 곳인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연상 접근은 의미론적 연상이나 지각적 연상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억은 관련된 단어, 범주, 냄새, 옛날 노래나 사진, 심지어 무작위로 발생해 기억을 의식으로 이끌어내는 신경 흥분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아무 기억에나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 과학자들은 임의 접근이라고 부른다. DVD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장치에 저장된 영화를 볼 때는 지정만 하면 어느 장면으로든 뛰어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볼 때는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앞선 모든 지점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순차 접근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양한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억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특히나 막강하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것을 관계기억이라고 부른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인간의 기억도 사실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관계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소방차를 떠올리게 하고 싶을 때 그 기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응급 상황에서 출동하고 옆쪽에 사다리가 달려있는 빨간색 큰 트럭. 연상 게임도 유용한 방법이다. 1분 안에 빨간 물체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대보라고 하거나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소방차를 말한다. 응급용 차량을 최대한 많이 대보라고 한다. 소방차를 나타내는 특성은 이것 말고도 더 많다. 빨간색, 응급용 차량, 사이렌 소리, 크기와 모양 등을 비롯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차량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타고 있다거나 사다리가 달려있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당신이 사다리가 달려있는 다른 차량으로 전화회사 장비 트럭, 지붕 설치 차량 등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물체를 범주화한다. 때로는 그 방식이 무한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은 모두 당신의 뇌에서 소방차를 표상하는 신경마디로 이어지는 자기만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 소방차의 개념은 다음 페이지 그림의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로 표상된다. 이 신경마디는 뇌 속의 한 유련 무리에 해당한다. 이 유련 무리는 소방차의 다른 특색이나 속성을 표상하는 다른 유련 무리와 연결돼 있다. 그림에서 소방차와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고 기억에서 더 빨리 검색되는 다른 개념들은 소방차의 신경마디에 더 가까이 나타나 있다. 이 두 신경마디가 뇌에서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위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 연결이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검색된다. 다시 말해 소방차는 빨간색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신경마디가 소방차가 때로는 뒤쪽에 별도의 핸들이 달려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신경마디보다 소방차라는 개념을 담은 신경마디와 더 가까이 있다. 이런 속성들은 해당 사물의 속성을 표상하는 뇌의 신경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만 아울러 다른 사물과도 연상을 통해 연결된다. 우리는 소방차 말고도 토마토, 사과, 피, 장미 등등 빨간 물체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 누군가 빨간색 물체를 대보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답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궁금해 본 적은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의 신경마디로 표상되는 빨간색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면 네트워크의 가지를 따라 그것과 관련된 뇌 속의 다른 모든 신경마디로 전기 화학적 활성이 내보내지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에 소방차에서 시작되는 전형적인 신경 네트워크와 그곳에 존재하는 추가 정보들을 표시해 놓았다.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다른 기억들이 함께 활성화되는데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특정한 기억을 검색할 때 활성이 홍수처럼 넘쳐나면 서로 다른 신경마디들 사이에서 경쟁이 야기된다. 그러다 보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경쟁하는 신경마디들 사이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억궁전, 장소법 등의 두뇌 훈련법을 통해 기억력을 증진시키려고 했다. 같은 시기에 고대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은 외부화된 지식의 거대한 저장소인 도서관을 발명함으로써 정보 외부화의 전문가가 되었다. 지식활동의 폭발적 증가가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난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 경험의 복잡성이 어떤 특정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삶, 환경, 심지어 생각까지도 정리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 이런 욕구는 그냥 학습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지상 과제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정리하고 조직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자기가 먹고 자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설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개는 자기 장난감을 모아서 바구니 안에 담아둔다. 개미는 자기네 집단의 구성원이 죽으면 시체를 매장지로 옮긴다. 정리하는 뇌를 이해하는 한 가지 핵심은 그것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뇌는 사물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작동 방식이 설정돼 있다. 뇌는 상당한 유연성을 지녔지만 오늘날과는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양의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수만 년에 걸쳐 진화되어 온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는 재택근무 사무실이나 욕실 약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물건을 놓아둘 수 없다. 진화된 뇌의 구조는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다중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은 자기만의 마음을 따로 가지고 있다. 진화는 디자인하지도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않는다. 그저 역사적으로 생존하는 데 유리한 시스템에 정착할 뿐이다. 더 나은 방법이 생기면 다시 그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함께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제작하는 웅장한 설계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뇌는 치밀하게 설계된 신축 건물이라기보다는 층마다 되는 대로 조금씩 뜯어 고치며 버텨온 낡고 오래된 집과 비슷하다. 당신에게 낡은 집 한 채가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조금씩 구식이 되었지만 당신은 이 집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해 여름, 너무 더워서 침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몇 년이 지나 경제적 여유가 생겨 중앙식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했다. 하지만 침실에 설치한 에어컨은 없애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중에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데다 벽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뜯어내기도 어렵다. 다시 몇 년 후 배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벽 속의 파이프가 터진 것이다. 배관공을 불렀더니 벽을 부수고 파이프를 새로 설치해야 한단다. 그런데 파이프를 설치하기에 딱 좋은 장소는 중앙식 에어컨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다락방을 통해 멀리 돌아가도록 파이프를 설치해야 했다. 그럭저럭 잘 작동하고 있나 싶었는데 다락방에 단열 처리를 안 한 탓에 어느 추운 겨울날 파이프가 얼어버렸다. 파이프가 벽을 통과하도록 설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중앙식 에어컨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을 설계했을 테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필요할 때마다 한 가지씩 설계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진화도 우리 뇌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냈다. 물론 진화는 그 어떤 의지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진화는
우리에게 사물을 어디에 놓을지 결정할 때 필요한 기억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어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장소 기억 시스템은 변경과 자연 선택을 통해 유전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며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에 대한 기억 시스템과는 별개로 진화했다. 이 두 시스템은 추가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 뇌가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뇌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뒤죽박죽 얽혀 있으며 각각의 시스템들은 특정한 적응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협력할 때도 있지만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고 아예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과정을 통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은 정보를 기억에 입력하는 방식, 즉 부호화 방식과 정보를 꺼내오는 방식, 즉 검색 방식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설명하겠다. 주의 시스템과 기억 시스템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우리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 우리는 정보인 척 머리를 들이미는 온갖 사실과 거짓, 헛소리, 소문 등의 맹공격을 받고 있다. 무엇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무엇이 무시해도 될 내용인지 가려내려고만 해도 진이 빠진다. 게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결과 일정을 조절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30년 전만 해도 비행기 예약, 철도 예약은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었다. 물건을 사러 가면 점원이 물건을 함께 찾아주었다. 이제 이런 일들은 대부분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 정보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해주었던 막대한 양의 일을 우리가 직접 떠맡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10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서 처리하면서 자기 생활도 꾸려야 하고 자녀와 부모도 돌봐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경력도 관리해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좋아하는 TV쇼도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기억을 다른 기억과 혼돈해서 장소는 제대로 찾아갔는데 엉뚱한 날짜에 찾아간다든가 안경이나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간단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이 열쇠, 운전면허증, 지갑, 중요한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을 잃어버린다. 그런 물건만